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이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날씨가 덥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솥을 시퍼렸던 유신에 항거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의 본질이 안 가진 자,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 편에 늘 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풍자해악이 넘쳤던 달변가였고요. 또 항상 사회적 약자와 함께했던 진보 정치의 아이콘.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또 슬퍼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수많은 조문객들의 추모 행렬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새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 노 의원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어제 벌써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노 의원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죠. 오늘은 고 노회찬 의원의 이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세 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은 이제 그 장례식장에 조문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작업복을 갖고 있는 노동자, 또 이제 장애인, 또 이제 그 젊은 주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 서민들이죠.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그 줄을 그 세브란스 병원에 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회찬 의원의 어떤 그 이 안타까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조문 갔더니 한 40분 정도 줄 서서 네. 이렇게 조문을 하게 됐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냥 일반 평상복 그냥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오시는 네. 그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해오셨던 여러 가지 업적들, 서민과 그리고 힘없고 약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일들을 해왔던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렇게 보낸 것에 대한 우리가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함께 좀 나눠서 졌어야 되는데 네. 라고 하는 안타까움들이 국민들 가슴에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노회찬 의원 살아 계셨을 때도 또 떠난 후에도 아마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3만 몇천 명이 네. 조문을 했다고 하고 이제 오늘 국회에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만 네. 한마디로 노회찬 의원을 얘기하자면 가장 약자 편에 서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가장 품격 있는 정치를 해왔던 분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정치 현실을 가장 쉬운 말로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다가가는 네. 그런 위트 넘치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 출신인 제가 봐도 정말로 그 촌철살인의 그런 그 언어 구사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국민들 가슴에 쏙쏙 닿았는 그런 표현들은 아마 누구도 아마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진보 정치의 대부로서 정말로 이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아마 가장 그 함께 애썼던 네.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 정의당이 추구하고 하는 그런 서민 정치, 노동자 또 약자 편에서 하려고 했던 그 정의당이 그 내걸고 있는 기치에 부합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슬퍼하고 또 그 떠난 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원 님. 예, 그러니까 뭐 이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워낙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자살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시민 전 장관이 썰전에서 하차하고 후임으로 그랬다고 노회찬 그러네요. 의원이 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난주만 해도 박영준 교수와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찬 나오니까 재밌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새로운 출연자로서 기대를 가진 순간이었고, 또 하나는 드루킹 특검이 이제 발족하고 난 뒤에 뭐 김경수 지사의 모든 관심이 초점된 상황에서 네. 의외로 노회찬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 이것 때문에 자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했던, 저는 뭐 그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중적이고, 저는 노회찬 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친근한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방송에 나오고 얼마 전까지도 진보 정치인 중에서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었던 사람이 네.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에 대한 충격이 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희상 의장이 오늘 그 이제 국회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개인 인간적으로 상당히 덕을 많이 쌓았구나. 그러니까 네. 아까 뭐 이 노동자 얘기하셨지만 오늘도 그 국회에 상당히 많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좁기 같은 걸 입고 이제 왔다고 하는 걸 보면 평소에 그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노조원들한테 도움을 줬다. 그 진정성을 갖다 인정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한 분의 큰 정치인이 가신 데 대해서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은 전에는 이제 그 노동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셨죠.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학생 운동을 하셨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유신 선포되고 그럴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늦가기로 대학을 들어가서 그래서 군대를 그냥 끌려간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 그렇게 때. 하고 대학교 정외과를 4학년 정도 이제 마치면서 영적 기술을 이제 배워서 영적공으로 가셨는데, 그때 뭐랄까요, 위장 취업 이런 것들이 많이들 하던 운동의 한 일환으로 하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30대에 좀 빠른 시기였죠. 정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처음 발을 들이셨고, 국민승리 21이라고 하는 진보신당에서 첫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3선 국회의원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 상황들을 경험하셨죠. 네. 직접 같이 노회찬 의원이 17대, 19대, 20대니까. 예,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사실 이제 2012년도에 처음 총선을 치를 때는 네. 그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선거 연대를 하던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다녀서 유세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의원하는 동안 1년 반 정도 같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국정원 개혁 토론회라든가 뭐 인권 관련한 토론회, 저도 노회찬 의원실과 한 3-4차례 정도 같이 이제 공동 토론회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분이 황교안 총리하고 동기동창이시잖아요, 경기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예, 그래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학창 시절부터 단마진이 있었는지, 뭐 학창 시절의 평은 어땠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증인으로 오셨던 적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김유정 의원께서는 대변인을 또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네. 이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 네.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많아요. 어록이라 네. 그럴까요?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 사실 덕분에 네. 그 굉장히 이 대중들이 정치에 좀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런 많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진보 정당이 이제 그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오랜 세월 노력을 해왔는데 2004년에 그 네. 17대 총선 예,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 8번을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삼겹살 불판 그는 아주 네. 그 발언 때문에 사실은 이 진보 정당이 제도권에 진입하는데 그때 10명이 진출을 했거든요, 민노당이. 네네. 그래서 아마 굉장한 성과를 가져왔고 그때 노회찬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발언이었고요. 그게 50년 네. 동안 똑같은 판에 삼겹살 구우면 안 되니까 시커매지니까 판갈이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이제 얘기를 사실은 하셨더니. 판을 갈아야 한다.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엎어보자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 삼겹살이라는 굉장히 이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이 삼겹살에 비유해서 그 불판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예, 뚜렷하게 각인이 돼서 네. 그렇구나. 우리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진보정당이 사실은 10명이나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마련했던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비례 8번인데 8번까지 당선되리라고 생각도 못한 번호였는데 그때 17대 의원으로 입성을 하게 된 그게 거죠. 민주노동당 때 얘기죠. 시절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뭐 네. 그 얘기를 공수처 같은 거 생긴다고 하니까 공수처 문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좀 반대할 때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뭐 불량배들이 그 뭐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다고 안 만드냐 그리고 뭐 모기 있다고 모기들이 뭐 반대한다고 해서 F킬러 안 사느냐 뭐 이런 굉장히 적절한 비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쉬운 언어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현안이나 정치 현안을 풀어내서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을 조금 더 갖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셨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진성훈 전 의원께서도 생각나는 노회찬 의원의 얘기가 있으면 워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워딩 자체는 그냥 아까 잠시 나왔던 네. 것 같은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한가 아니면 만 명만 평등한가 하는 게 그 있었는데 말은 참. 그거 아주 질끔했고 또 그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 자체는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것은 네. 김희애 씨 탤런트 김희애 씨의 남편이죠 이찬진 예. 전 의원이 이 노회찬 의원이 이제 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의당에 뭐 당비를 가입하겠다. 그러면서 연설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강남에서 아마 구로까지 가는 버스 노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새벽에 그 버스를 타본 적이 있는가. 그 시간에 새벽 4시, 5시인데 그때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탄다. 만석이다 뭐 그런 연설을 한 게 있는데 그 연설을 예를 드셨는데 어쨌든 노회찬 의원은 평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네. 제가 이제 처음 본 거는 조선일보 노조에서 노회찬 의원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노조가 좀 이렇게 변신 같은 걸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흔쾌히 오겠다고 해서 이제 끝나고 저는 같이 맥주도 마셨는데 근데 이분이 상당히 오지랖이 높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자꾸만 운동권 하는데 이거 뭐 자기도 고등학교지만 대학 뭐 운동권 하면 좀 기분 나. 나는 경기고등학교 고등학교 운동권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고등학교 때 유신 뭐 반대해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했던 분이기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TV 토론 100분 토론 같은 데 가서 이제 둘이서 맞대결을 하는데 이분이 어쨌든 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분장실 이야기하면 진 의원 이거 좀 저보자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어쨌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하더라도 좀 웃기고 싶은 욕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머나 위트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고 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지금 60대 이제 중반으로 가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트 있게 예를 잘 든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가 삭막하니까 좀 재미있게 웃고 살자는 평소 그게 아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때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대학교 나온 뒤에도 이제 아까 뭐 용접공 얘기가 있지만 매일 수배 당하고 막 도망치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부인도 아마 그 같은 그 이 노동권에서 만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을 때를 놓쳐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장례식장에 자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제가 그때 그 18대 의원 때 만날 때는 이분이 그때 이제
이 홍정욱 의원한테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노원병이 나와서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도 나왔기 때문에 표가 좀 갈려가지고 홍정욱 의원이 그때 스타가 됐는데 구도가 삼자구도였군요. 그래서 이제 쉬고 있을 때인데 어쨌든 돈 문제가 상당히 그때도 힘들었던 것 같은 그런 아이고. 기분이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굉장히 화려한 정치인이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보 네. 정치인이었지만 본인 자신의 삶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들을 웃기고 싶어 했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썰전에도 네. 뭐 이렇게 발탁됐을 정도로 위트가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온 게 돈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애들러서 얘기는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의 드루킹 문제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걸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2016년 이제 유서에도 네. 그 내용을 담아 놓으셨는데 2016년 3월에 이제 경공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선거 직전이죠. 선거 그게. 직전이죠. 그러니까 20대 총선 한 달 전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후회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적법하게 후원금의 절차를 밟지 않은 거 이런 걸 굉장히 후회를 하는데 그러나 어떤 청탁이나 어떤 부정의 대가는 아니었다. 대가성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생을 이 권력과 부정부패에 맞서 싸웠고 그리고 이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늘 일생을 함께 해왔고 본인이 했던 그런 언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본인이 세워놓은 어떤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진보가 가져야 할 짊어지고 가는 어떤 숙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던데 훨씬 높은 어떤 도덕적 기준 또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꼈던 어떤 죄책감 이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남겨진 자들의 아픔이 너무 크고 우리가 가슴에 안아야 될 숙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그거를 견딜 수 없었겠죠. 그리고 작년 이제 3월 이래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드루킹 사건의 본류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스스로 정한 어떤 기준이나 또 본인이 해왔던 또 일생 부패와 부정과 싸워왔던 그런 본인의 어떤 말이나 주장 이런 것과 배치되고만 본인의 어떤 이 결과, 행동의 결과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보여지는 모습 그 웃음 네. 뒤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차제의 어떤 제도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와서 이런 비극적인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남겨진 우리의 몫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김근태 의원이 그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랬는데 네. 이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또 원외도 해보신 상황인데 국회의원은 합법적으로 현재는 3억 원의 정치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에 있는 해. 선거에 있는 해만 네. 그렇죠. 근데 이 원외에 계신 뭐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지금 지역위원장이시죠? 저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까? 아, 다른 사람이 하게 됐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분들은 지금 합법적으로 정치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죠. 그렇죠. 없죠. 없죠, 네. 아예. 네.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좀 돈 좀 주면 받으면 안 되나요? 그거? 받으면 안 되죠.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거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도소 담장이를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아니, 거죠. 지금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내 친구가 진짜 정치하는데 고생하는데 특히 이제 진보 정치를 한다고 고생하는데 내 주머니에 좀 몇십만 원이 있어서 좀 50만 원을 주면은 그거 안 되나요? 지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게 안 안 되게 되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네.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당시에 이제 차떼기를 좀 막아보자. 차떼기라고 하는 진짜 참 뼈아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라도 우리 정치자금법을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결정한 게 오세훈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은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랐는데 우리의 정치 환경과 풍토는 사실은 조금 더디게 바뀌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법상 이건 약간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용인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돈을 받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지역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무실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도 사무실은 둘 수 없는 상태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해야 돼요. 지역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니까 이제 편법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지방자치연구소니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도의원 사무실을 공동 회의실처럼 등록해놓고 사용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전체 뭐 250개 선거구 중에서 적발하면 불법이 되는 거고 네. 적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현실에 좀 맞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친구가 주면 어쩔까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도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아주 그러니까 아마 친한. 이분도 네. 그 경공모나 드루킹이나 뭐 이제 이런 분이 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인 꽤 잘 나가는 변호사인 친구가 날 좀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축의금 접수할 때 축의금 데스크에다가 접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돈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신랑한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 이렇게 찔러주는 경우가 있죠. 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써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아마 받은 것 같네.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 금액은 좀 많긴 합니다만. 네. 이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 게, 그러니까 SNS에 있는 여론을 보면 또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노회찬 의원을 잘 알고 또 참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반 국민 중에서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노회찬 의원의 이제 뭐 비서실장격인 분이 SNS에다가 4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제 좀 쓴 답글 쓴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뭐 여론이 일어나 사과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4천만 원은 많은 돈입니다. 네. 그리고 4천만 원 때문에 정말 국민들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정황을 보면 일단은 선거하기 한 달 전쯤에 2천만 원씩 두 차례 나눠서 받았다는 거를 노회찬 의원 스스로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유서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억울하더라도 불법을 한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저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선거법에 이렇게 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걸 낼 때 이걸 내고 그 사람은 배지를 아예 던지고 의원직이나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른 당도 다른 당이지만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인당 500만 원으로만 제한하고 무슨 이거 다 기록하고 그전에는요. 막 차떼기로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씨는 그 법 하나로 본인이 아예 막 그냥 난 출마한다 배지 던지고 강남구 국회의원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혁명이었고 심지어 노회찬 의원조차도 생전에 문제는 많지만 이 정치자금법이 나는 이게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갖다 이제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1년에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이 좀 높아지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선 의원이 되고 후배들을 갖다가 이제 돌봐줘야 되고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 조달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꿀 때는 된 것 같지만 현역 의원은 이제 그런 현역은 상관이 합법적인 없는데. 루트가 있지만은 이 비현역 원애들도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저는 만들 필요가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 그것이 이제 불법이지만 그러나 정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당 위원회의 부활 같은 걸 지금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지금 지구당 하려고, 후원회. 예, 후원회도 하고 지구당 옛날 지구당 부활도 지금 아마 입법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고 또한 국회 이제 의원들하고 아닌 사람들 간에 선거 운동할 때도 보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왜냐하면 외국은 솔직히 선거 캠페인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뭐 1년 전부터 명함 줘도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딱 기한 이때만 명함 줄 수 있고 누구만 줄 수 있고 제가 봐도 조금 너무 구시대적인 건데요. 네. 풀 필요는 있는데 다만 이제 돈은 이제 풀지 말고 입은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저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바꿔야 되는데 다만 네. 이제 이 액수를 갖다가 근데 뭐 중앙당에 왕창 준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재벌들이 그러면 뭐 이제 마음 놓고 로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하는데 국가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여야할 것 없이 거둬서 그냥 줍니다. 주고 5천만 원 정도만 네가 알아서 거둬라 그러면 이런 일은 아마 안 벌어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 5천도 못 거두는 뭐 일부 뭐 좀 의원들은
좀 무리해서 뭐 쉽게 하면 네. 이제 비서관들 월급 쪼개가지고 뭐 줬다가 뭐 감옥 가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돈으로 비롯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바꿔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돈을 풀어버리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나 근데 이제 문제는 현역들의 1억 5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원외나 아니면 정치 신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블랙머니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꼭 결국은? 블랙머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정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그렇지. 중요한 건데 정치라고 하는 일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일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돈을 묶다 보니까 그에 연관해서 정치 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4년마다 있는 선거인데 4년 중에 딱 14일간만 선거운동과 정치 행위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본인의 정책이나 소신이나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 얘기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평상시에도 정치 행위를 하고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금액의 기준점을 좀 정해서 현역 의원은 의정 보고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1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정한다면 원외 정치를 하려고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그렇죠. 내가 이번에 출마를 할 예정이다. 2년 후에 출마할 거다. 뭐 3년 후에 출마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는 뭐 원외니까 5천만 원 정도의 기준점을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좀 잡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유세차를 걸고 투표소에 가는 후보까지가 돼도 후원회가 없는 거거든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방의원에 출마하거나 할 경우에는 진짜 자기 돈이 없으면 출마하지 네. 말아라. 그조차도 15% 정도라도 받을 그 득표를 못 할 것 같으면 정말 출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소한의 금액을 좀 정해놓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그 법인이나 단체가 후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네. 후원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경유착도 방지를 하고 뭔가 이권이 개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세훈법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이제 이 정치자금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기준을 안 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알면서도 이 넘어가는 그런 편법들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선거 나가기 직전에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얼마의 액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지금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자금을 이제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누구나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체가 후원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쪼개기 후원금이 법적으로 네.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고 의원직 상실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단체나 법인,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렇게 대놓고 후원하는 이런 거는 막아야 하는 현재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네, 개인이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나 여성이나 그다음에 예비 후보들도 조금 뭐 그 이제 120일 전에 등록해서 그때만 이제 뭐 모금할 수 있고 이런 거 후원금을 거둘 수 있고 이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죠. 그러니까 조금 그 기간을 좀 늘려서 좀 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선거 비용 자체가 그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간의 그 필요한 부분들은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완화를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수준이 네.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기존의 오세훈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 자체를 이렇게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들어봐도 정치의 어떤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네. 현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비현역인데 그 사람도 정치 행위를 하는 건데 예. 전혀 돈을 모금하지 못하고 뭐 돈을 받기 때문에 불법 자금이 된다. 이건 정치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차차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당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우리 넘어가죠. 뭐 정의당이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오늘 아마 고 노회찬 의원을 아마 그 마성모란공원에 네. 이제 묻고 이제 뭐 이제들 서울로 돌아오나요? 그 정도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정의당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참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이 건 자체가 정의당한테 엄청난 악재입니다. 자, 돈 안 받겠다, 뇌물 안 받겠다고 네. 깨끗한 정치했던 이제 정의당의 간판 스타가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갤럽 조사도 보니까 정의당의 당 지지도가 오히려 조금 오르는지 비슷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큰 변동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찬진 씨 같이 이제 정의당에 입당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나온 걸 보면 노회찬 의원 실정법상 어쨌든 간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간의 상황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동정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노당의 과거 사실은 권영길 의원의 스타였습니다. 그 뭐 사정 뭐 집안 사정 많이 나아졌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영길 의원부터 제가 그때 권영길 의원의 선대본부장이 노회찬 의원이었는데 그때부터 대중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보면 뭐 권영길 이름 되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권영길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들이 심상정, 강기갑 뭐 많지 않습니다. 네. 노회찬인데 노회찬은 어쨌든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지역구에서 2번인가 당선된 서울에서 한 번, 창원에서 한 번 했는데 이 정도의 스타 정치인을 잃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가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도 정의당이지만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쪽은 평화당입니다. 평화당은 왜요? 자, 지금 정의와 평화의 교섭단체 모임이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의석에서 날아가서 이제 교섭단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의당은 최근에 거의 정당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추세고 노회찬 의원의 이 선택이 꺾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 그렇게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정의당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네, 저는 이제 이정미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의 그 이제 종북의 빈소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상정 의원은 진짜 아플 것 일생의 같아요. 동지를 예. 이렇게 그냥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불현듯 것 그냥 같아요. 잃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마음을 추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다들 하실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 뭐 여러 가지 뭐 글 남기고 한 것 중에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그때 후원도 하고 좀 많이 정의당을 더 지지하고 할 걸 너무 후회스럽다. 이제 이런 회한의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정의당을 그 노회찬 의원이 그 이 뿌리고 간 씨앗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켜가 나가기 위한 국민들의 성원이 잇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러나 남겨진 이제 이 정의당의 모습에서 과연 노회찬 의원이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나갔을 때는 그 지지가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저희가 남겨진 자들의 몫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향후에 이제 행보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정치권 전체에 주는 메시지, 국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문을 각오했던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았던 단벌신사 노회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라면 뭔가 진짜 문제가 있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으셔서 지금 뭐 선거법 얘기들도 다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검찰의 포토라인에 가서 내가 4천만 원을 받긴 했으나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까? 어떤 평가를 할까?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한 번씩 지금 되새겨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으면 지금처럼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그 비난의 대열에 동참했을까?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내가 언론이나 아니면 혹은 짧게 보는 어떤 메시지 때문에 한 정치인을 또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앞으로는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 숨어있는 이면들도 좀 바라보면서 정치인과 함께 그 짐도 나눠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저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처음에도 우리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치의 본질이 안 가진 자, 없는 자, 또 슬픈 자, 억압받는 자 편에 늘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의로운 사람이 바로 고 노회찬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좀 무겁고 상당히 또 안타까운 주제를 다룬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노회찬 의원의 어떤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우리 정치 현실도 좀 다시 보고요. 그리고 같이 또 위로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저희들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당대표로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광역시장을 겪어본 최초의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야 됩니다.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하면서 당정정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당정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집권당 얘기입니다. 집권당 민주당 얘기인데요. 예비 경선을 치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컷오프 통과를 누가 할 것이냐. 근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이 세 사람의 의원이 민주당 대표의 컷오프에 통과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다른 분이 5분이 떨어졌어요. 예, 뭐 사실 이제 두 분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분이 이해찬,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이 두 분은 아마 송영길이었습니까?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래. 생각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주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그 두 명이 꼭 1, 2등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형 선거는 개표 결과를 말하지는 않고. 그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예를 들면 8등 하거나 7등 하거나 뭐 하신 분들이 그래도 당대표까지 나오신 분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좀 모양새가 그래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선도 아닌 상태니까 그걸 좀 예우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440명의 중앙위원 중에서 405명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그럼 90%가 예, 넘었네요. 92% 투표율이고 무효표도 한 표도 없이 전원 다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네. 당원 투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중앙위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직접 다 정치에 관여하고 직접 정치를 하는 분들이 찍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구도여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강진 의원께서도 컷오프 세 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떨어진 건가요? 어제까지의 최종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걸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김 의원님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때 맞추셨네? 분석이라는 게 이게 계속 좀 변동폭이 있는데 네네. 예, 어제의 결과에서는 그렇게 가는 걸로. 뭐 일반적인 예상이었죠? 저는 맞춘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래요? 근데 김진표는 아니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저는 그래요? 김진표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단 예선전은 좀 다른 스타일로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륜 같은 걸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김진표, 이해찬 이 두 분은 어쨌든 경력으로 보면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슈퍼입니다. 슈퍼.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7선 의원이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최다선인데다가 그 교육부 장관 했죠, 국무총리 했죠.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총리, 경제부 총리. 그러니까 총리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 경제를 주물렀던 부총리 분입니다. 두 번이나 하셨네. 그러니까 어쨌든 화려하고 송영길 이제 의원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좀 덕을 볼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자, 이 두 분은 노무현 정권에서 상당히 장관 총리를 하신 분이고 경륜이 두 분 다 연세가 71세, 66세입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은 56세 일단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 나이가 좀 나이. 사선이긴 하지만 이분은 중앙에서는 장관을 못 해봤지만 인천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 그러면 관리형으로 갈 것이냐 혁신형으로 갈 것이냐 또는 뭐 세대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할 때 일단 2대1로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노무현 정권의
강요를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류 스타일로 보이고 송영길 의원은 비주류 스타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 세 분만 보면.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지지 기반이 언론 보도만 보면 호남표와 비문표는 송영길 지지한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연설 좀 잘해가지고 현장 투표가 한 40%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의원들. 예, 좀 끌어오면 저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의외로 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친문 세력이 만약에 어떤 김진표, 이해찬 중 한 분들 만약에 네. 지원이 몰린다면 뭐 안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3명 중에서 누가 될지 저는 이해찬 후보가 유리하다고들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셋 중에서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은근히 송영길 의원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까, 그건? 제 같은 경우 이게 이 전당대 야당에서 아니면 이 전당대가 바라보는 건가? 재밌으려면 옛날 노무현 뭐 이런 돌풍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분보다는 다른 분이 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다이나믹한 게 되는데 근데 송영길이 되면 좀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전당대가 되는 것이고 나뉘고 이 이해찬 전 총리나 김진표 전 부총리가 된다고 하면 네. 좀 재미는 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보수 정당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총선을 치를 때 저쪽에 이제 수장이 누구냐 볼 때 제일 제가 볼 때는 됐으면 싶은 분은 이해찬 전 총리가 됐으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유리합니까?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진짜 이제 잘 아세요? 아니 그건 워낙 아니고?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선을 긋는 데는 쉽고 김진표 의원이 되면 저는 조금 우리가 힘들 수도 있는 게 이분이 경제를 알고 좀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총선이라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라 중립지대를 공략해야 되는데 이해찬 전 총리는 선이 너무 강하고 누가 봐도 저분 생각은 짐작할 것 같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상대하기는 이해찬 총리가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알 수 없죠. 다른 또 보수 정치인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은 의원님도 한번 주사위 한번 던져보시죠. 누가 될 것인지. 뭐 송영길 그 후보 쪽에서는 네. 이해찬, 김진표 두 분 다 친문이고 그래서 표가 갈리기 때문에 내가 될 것이다. 아마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렇게 이 컷오프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50대, 60대, 70대가 이 세 분이 그러네요. 컷오프 된 진짜 딱 그렇게 거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 배경 기반을 보니까 송영길 후보는 이제 전남이고요. 호남이죠. 그리고 이 김진표 후보는 경기, 그다음에 이해찬 후보는 충청.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직전에 추미애 대표가 이제 TK 쪽에 이 영남 쪽이었는데 아마 영남 쪽 후보 그 대표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이 세 후보 중에 될 것인데. 네. 보니까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조금 뭔가 지금 필요한 협치나 막 야당과의 긴밀한 소통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적합할까?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성이었죠. 이번 그 네. 중앙위 컷오프 할 때도. 그리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세대를 아우르고 또 친문과 뭐 또 비문을 아우르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민생이 가장 화두이고 이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흔들릴 수 있다면 이게 경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당에 지금 경제통이 없다. 도대체 경제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제 야당에 막 이런 얘기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여당에 누가 있느냐. 그래도 김진표 후보가 있는 것이죠. 경제도 알고 또 정책으로서는 뭐 정책기획수석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 하면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강조하면서 또 표심잡게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후보가 편할까요? 그러니까 김진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반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지금 협치 뭐 연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대표는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면 김진표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하면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서 여당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 스스로가 뭔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해 가고 있다는 편승해가는 조금 그
그런 나약한 여당의 모습,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생각했을 때는 이해찬 후보가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통칭으로 청와대로 하겠습니다. 뭐 누가 어느 그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과연 더 편안할까 보기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뭐 답은 이렇게 보입니다만 예, 그걸 뭐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답을 찍으셔야겠네. 저의 입장에서 전화 거신 분한테는 상품을 줍니까? 상품권? 8월 25일 민당 날 내부에서 어떻게 얘기되는지 8월 25일 날 이제 선거일이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가 또 선거 운동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제 변수가 한 달이 남아 있군요. 그렇죠. 어떤 변수가 생길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선거의 룰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뜯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그다음에 국민 전체 여론조사가 10%, 일반 당원이 5%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대의원 선거를 직전의 선거까지만 해도 추미애 대표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대의원 선거가 지역 순회 대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최소한 그냥 자기 도 단위 안에 정도만 움직여주면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25일 날 전부 다 잠실체육관으로 와야 되는 선거이거든요. 그래요? 예. 한 번에 원샷으로 이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스 타고 막 올라오시겠네. 버스 타고 이제 다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오셔야 되는 선거여서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는 조직 동원력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거를 치렀어요. 제가 지난번 추미애 대표 선거 때 대변인 했었는데 그래요? 예, 그때도 저희가 이제 할 때도 그 퍼센테지는 거의 비슷했었는데 대의원의 반영 비율 상으로 봤어도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니까 전체 조직을 동원하고 혹시 또 추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막 조직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당일날 모두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거니까 단순한 조직 동원력을 넘어서 전국적인 조직력이 있느냐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거. 예, 그리고 권리당원이 지금 40%인데 권리당원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한 20만 명 언저리의 권리당원이었는데 지금은 7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인단으로 추리면 조금 줄어들거나 뭐 하긴 하겠는데 현재 한 70만 명 정도의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라고 하는 게 물론 대선을 치르면서 늘어난 숫자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친문에 아주 가까운 이제 당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라고 하는 측면이 주사위 좀 있는데요. 던져 보시려니까요. 있는데 어느 분이 될 것 같아요, 대표? 우리가 아까 50대, 60대, 70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70대가 이해찬 총리이신 줄 아는데 60대가 이해찬 총리고 70대가 김진표 의원이시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권리당원들이 판단하기에 일단 그냥 이미지적으로는 이해찬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고 소위 말하는 친문의 직계고 뭐 이제 이런 생각, 친노의 직계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확보된 권리당원들의 다수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총리가 뭐 SNS를 직접 하지도 잘 않으시고 뭐 이렇게 소통이 막 잘 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권리당원에게 내가 그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 후보한테 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킹메이커냐 킹이냐를 볼 때 킹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송영길 후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해찬, 김진표 후보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킹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친문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 그걸 해보면 답은 좀 보이는데 근데 이해찬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신문 기자 할 때 이해찬 총리를 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총리가 되기 초선 재선 때 정말 좋아했던 게 이해찬이라는 국회의원이 초선 재선 때 했던 관악에서 할 때 자기가 했던 의정 보고서를 보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독한 분이고 그때 기자들이 뽑은 제일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초선 때 총기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독할이라는 별명인데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 분 다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시겠죠.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얘기를 들으면 누가 지지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자,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저 얘기만 좀 하죠. 협치내각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진 의원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협치라는 간단하게, 예. 생각을 한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어떤 정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좀 마음에 드는 코드는 좀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갖다가 장관에 앉히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 진정한 협치에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형단 좀 시니컬했죠, 반응이?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좀 그럴 것 같은 게, 근데 뭐 민평당의 현역을 한 분을 장관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평당과 민주당이 같이 뭐 손잡고 뭐 이런 연정 내지는 뭐 같은 어떤 그런 선을 걷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다른 정당 출신을 장관 앉힌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뭐 협치하는 완성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길은 멀다. 그래요. 예. 김희정 의원님, 네. 그 경기지사 남경필 지사가 네. 그다음에 이 연정 야당과의 연정 협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그 야당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앉혀서 했었죠. 연정을 했었죠. 예, 예. 그런데 그걸 뭐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게 결국 성공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성공이나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추어 봐서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 장관 한두 명을 야당에서 해서 그게 협치다 이렇게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그래요? 야당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야당의 마음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네. 야당에서는 장관 한두 자리 가지고 지금 협치해서 모든 거를 풀겠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은 교섭단체도 깨졌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고 했더니 평화당의 주장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용이 전혀 안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자리 한두 자리 가지고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협치 이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김병준 뭐 한국당의 이제 비대위원장도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협치 연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식의 조금 더 확대된 큰 틀의 그런 연정의 어떤 구상이 아니라면 자리 한두 개 가지고 뭔가를 야당이 우리 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정치는 좀 착각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박지원 전 대표가 평화당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청와대 인사와 계속해서 쭉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총선 전에는 뭐 이 통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총선 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이 생물인 정치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섭단체 이제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이 커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자리 하나를 그 뭐 나눠주는 형태로 하는 협치 이거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 구상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조금 더 어떤 폭넓은 알겠습니다. 그런 예. 구상이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 야권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장관 한두석을 나눈다라고 네. 하는 것이 협치의 완성이라고 아마 청와대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시도하겠다라고 네. 하는 시작점이고 또 그러면 새로운 제안을 저쪽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제안할 수 있는 길은 터준 것이어서 네.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 또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꼭 장관 한두 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이런 정도의 마인드도 열어놨다라고 하는 그 터졌기 때문에 야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 말고 이런 네. 걸로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청와대 거죠. 대변인이 얘기할 정도면 그동안에 물밑 교수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야당 대변인들의 이 목소리가 좀 톤 다운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치로 보면 아예 말없이 던지지는 못하는 것이 또 정치 글쎄 아니겠습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좀 지켜보기로 하죠. 자, 인기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오늘 진성호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 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네. 어쨌든 뭐 실시간 검색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는 걸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뜨거운데, 근데 반대로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저 프로그램을 보고는 조금
할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이제 미디어 담당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저 프로그램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저기 나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반박한 걸 보면요. 일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프로그램이 심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김부선 씨와의 문제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폭 열수까지 터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음모설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건 헛개비다. 헛개비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이제 인터넷에서는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또 뭐 안남시인가 뭐 어쨌든 좀 이상한 도시인데 시장이 주인공인데 아수라 시장입니다. 조폭과 연루된 그런데 그 영화가 뜨면서 또 어쨌든 막 난리가 났는데 자 이재명 시장의 진실이 아수라인지 헛개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SBS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은수미 지금 시장도 좀 나왔습니다 내용이. 네. 그런데 그 조폭과 관련된 정치인까지도 우리가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쨌든 조폭과 연루된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되고 언론은 언론 정도로 비판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반론이 진실이라면 그 프로그램도 조금 저는 과했던 측면도 있다. 그래서 네. 이 기회에 저는 SBS가 이재명 지사의 반론을 조금 좀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취재한 것 중에서 안 한 게 있으면 또 하시라. 근데 어쨌든 언론은 때로는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 비판을 받아본 사람은 아무리 공익이라도 알겠습니다. 조금 과다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진실을 향해서 양쪽 다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반도체 노동자의 예. 건강과 인권 지킴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죠. 네. 반올림이 삼성 이 공간 앞에서 1023일인가요?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제 농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백혈병 피해자들과의 이제 분쟁과 갈등이 한 10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올해 한 10월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매듭이 좀 지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쁜 그런 소식인데요. 이제 2007년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23살의 정말 꽃 같은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그 발생을 하고 이런 인권 지킴이 단체가 반올림이 이제 만들어지고 10년 넘어 이런 분쟁이 계속돼 왔는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조금 이 분쟁을 좀 해결할 기미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됐던 것이 조정안을 중재를 하면 양쪽에서 그거를 수용하면 끝나지만 양쪽이 수용 안 하면 또 이 부결되고 갈등이 계속되고 이렇게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것에 이 사인을 했냐면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인다. 어떤 조정안이 나와도. 그래서 그걸 10월 전에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렇게 직업병 관련해서 사망자가 지금 1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해도 95명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일찍 취업해서 10대도 있고요. 이렇게 사망한 안타까운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삼성이 그동안에 대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상당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실추가 됐고 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 회복도 하고 또 특히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업으로서 어떤 책임과 도리를 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중재에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이 좀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조금 반드시 이번에 좀 매듭 지어지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삼성이 한점 짧게 하면 저게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회찬 의원의 시신이 발견된 게 그날 오전 9시 37분인가 그랬는데 9시 반에 시작하는 상무위원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저 메시지를 얹기로 했다가 참석을 못하고 그냥 보도자료 뿌린 게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노 의원이 마지막까지 저거랑 KTS 이제 복지의원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저게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어쨌든 뜻깊은 이야기 같고 노회찬 의원은 뭐 숨지기 전까지도 어쨌든 끝까지 자기가 했던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강진 전 의원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정전 65주년인데요. 사실은 오늘 딱 종전 서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게 됐고
그게 안 되면 지금 미군 유해 송환이라도 오늘 좀 하면 네, 의미성이 그건 있지 한다고 않겠느냐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8월 1일 날 하겠다고 지금 또 좀 늦춰져서 오늘의 그 날을 조금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전선언일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보면 유엔군 참전일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사진으로 보였던 것은 비무장지대의 이제 모습인데 남북이 지금 장성급 회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좀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논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꼭 개발하는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통일이 되고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손 치더라도 진짜 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개발된 국가들이 있는 국가에서 70년간 보호된 자연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는 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개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사진 갖고 세 분 아주 의미 있는 그 사진을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날씨만큼이나 몸과 마음도 힘들고 또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저희가 빌고요. 이 권력자에겐 단호했고 또 약자에겐 한없이 따뜻했던 참 정치인, 고인의 뜻과 정신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또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변화를 시키는 것 이전에 유권자들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 거나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